여기야 끝인가? 조금 더 오른쪽. 여기야 끝이야? 네. 이게 아까 그 중2 여자애들이 청소를 해줬는데 위에 내가 표시한 거 다 지워버렸네. 오케이. 여기서부터 자 이제 진행해보자. 자 우리 16쪽에 DNA와 유전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DNA랑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대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한번 보면 DNA와 유전자가 나와 있고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정보는 세포핵 속의 DNA에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는 유전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염색체의 구조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자. 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다 보면 되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아침에 미국이 이란에 핵기지 3개를 폭파시켰다는데? 봤어? 야 큰일 난거 아니고? 얘기는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이게 염색체라는 건데 염색체 이 가운데 혹시 이거 이름 아는 사람? 뭐지? 동원체. 자 얘는 동원체입니다. 그리고 얘들 각각을 염색분체라고 했지? 근데 뭐 동원체나 염색분체나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물질들이 중요한 거지. 자 염색체는 사실 핵분열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핵분열 시기 이전,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기에는 이렇게 고체 형태가 아니라 실처럼 풀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을 감아놓은 형태라고 하면 되고 이때 실을 풀게 되면 이 실의 정체는 DNA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DNA는 이렇게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DNA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무엇을 감고 있어. 자 여기 덩어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리는 덩어리 보면 약간 포도처럼 여러 개의 알갱이로 되어 있잖아. 이때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한다.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은 8개의 알갱이라서 팔량체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딱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이게 뭔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전에 했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야 될 게 있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였지? 뉴클레오타이드 뭐지? 리보스 구성. 맞지. 핵산을 구성하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잖아.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랑 학교에서 뉴클레오솜이란 걸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서 내가 일단 먼저 뉴클레오솜이 어떤 건지부터 좀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있는 이 구조를 염색사라고 한다. 그리고 염색사에 이런 기본 단위, 뭐 단위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개의 염색사가 됐을 거 아니야. 이때 이 단위를 일컫는 말이 뉴클레오솜이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만약에 뉴클레오솜, 뉴클레오타이드 헷갈리면 염색사를 이루고 있는 게 뉴클레오솜이다. 뭐 이 정도. 자 근데 내신대비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말씀조차 안 해주셨으면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바뀐 내용이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면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러면 일단 염색체를 뭐가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았고 이제 DNA를 보도록 합시다. 자 DNA는 단일 가닥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 나선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중나선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고 그리고 여기 알록달록한 뭔가 연결되는 게 있잖아. 이 연결되는 애들을 염기라고 배웠지.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얘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DNA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DNA는 다들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 약간 일종의 DNA는 그 팔만대장경이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백과사전에는 수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항상 백과사전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백과사전에 있는 우리한테 특정한 부위들이 필요한데 자, 이 DNA가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치면
유전자는 우리한테 필요한 그 내용, 특정한 내용들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파트 그리고 요 파트, 자 어떤 특정 부위들 이런 것들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는 DNA의 특정 부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DNA의 특정.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는 무엇을 갖고 있냐? 자,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암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 즉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특정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거기에 박스 안에 보면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세포 핵 속에 있으며 세포 분열시 응축해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나타난다고 뭐 그렇다. 그리고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고 한 문자에는 DNA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있다. 마지막,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 밑줄 치자. 자,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어떤 유전자는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유전자는 손톱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암호하는데, 자 이번 단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이거야. DNA에 있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보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3번은 한번 책을 한번 들어보자. 자 이제 책을 보자. 책에 보면 이제 눈 색깔 결정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저 밑에 유당 분해 효소라는 게 있는데, 애초에 효소라는 거는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이 단백질 효소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눈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드는 거는 그 효소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눈의 색깔은 5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유전자 말고 효소로 가자. 맞겠다. 자, 특정 효소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이 효소는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달라지면 만들어지는 얘가 달라질 수 있고 얘가 달라져 버리면 최종적으로 이 눈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익혀두기만 하면 돼. 필기하고 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이 되는데 이 효소가 많니, 작니 하는 걸로 따라서 갈색 눈동자가 될 수도 있고 파란색 눈동자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합성되는 단백질의 차이가 생겨서 그에 따라 형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제 3번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자,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효소가 결핍되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 거기 보면 뭐 적당 분해 효소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미리 말했지만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한번 그냥 보자는 거야. 이 적당 분해 효소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효소의 작용으로 우유 등에 들어있는 적당히 분해서 흡수가 된다. 근데 이게 제대로 합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게 돼. 여기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우유 먹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근데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찾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유전자에 적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 중심 원리. 자, 하면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까지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요약을 해볼 테니까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진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 실제로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세포에는 일단 핵이라고 가장 커다란 세포 소비관이 있어. 그리고 이 핵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DNA라고 하기보다는 염색체가 있다 하는 게 맞지만 편의상 DNA라고 할게. 자, 여기 DNA가 있다. 자, 내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필요로 할 때 백과사전 막 요따만한 거를 이거 들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할까? 안 되잖아. 그 내가 다 갔다가 종이로 된 백과사전이 비 와가지고 젖어버리면 어떻게 돼? 망가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DNA를 쓸 때는 얘를 직접 꺼냈다가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얘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가지고 조그마한 거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일단 핵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핵공이라고 하는데 구멍 문자야. 뭐 하나가 외울 필요 없어. 자, 이 핵공을 DNA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본을 만들어야 돼. 자, 그게 바로 RNA야. RNA는 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얇은 복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이렇게 DNA의 특정 유전자를 복사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오늘 볼 것 중에 중요한 것 첫 번째 전사라고 하는 거야. 자, 전사는 복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RNA를 이렇게 우리가 마련하게 되면 얘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할까?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으로는 어쨌든 그 유전자 내용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R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단백질 만드는 곳 어디였지? 라이보솜, 그렇지. 학교에서 라이보솜이라 하죠? 리보솜이라 하죠? 라이보솜? 패치가 됐구나. 뭐 리보솜이라고 아직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패치가 됐네. 자, 라이보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세에 맞춰야 되니까. 자, 라이보솜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NA는 라이보솜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 라이보솜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일단 RNA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다.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여기는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라이보솜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결합한 이 RNA의 유전 정보를 보고 불러들이는 거야. 이제 아미노산 A라는 게 있고, 아미노산 B라는 게 있고, 아미노산 C라는 게 있는데 각각에 맞는 애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자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미노산 A, B, C가 결합된 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이 과정, 결합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한다. 왜 번역이라고 합니까? 암호화한다 했잖아. 여기는 그냥 뭐 설명서가 적혀있는 게 아니라 암호처럼 되어 있고 라이보솜이 이제 그 암호들을 번역해가지고 부른 다음에 갖다 붙이는 역할이야. 그리고 이때 갖다 붙일 때는 아미노산을 붙이는 거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늘 우리는 요 과정들을 볼 겁니다. 이해하겠어?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결코 어렵지가 않잖아. DNA에 있는 내용을 복사, 전사해서 그리고 전사된 거 복사본을 밖에 꺼낸 다음에 라이보솜에 붙인다. 그럼 라이보솜이 이제 그 내용들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DNA에 유전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는 과정. 그러면 이제 RNA가 되고 RNA에 있는 거를 이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럼 이제 단백질. 여기는 조금 이쁘게 쓰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이쁘겠다. 자, 펩타이드 결합. 자, 이때 요거를 우리가 전사. 자,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디서 얘들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거 이제 책을 한번 같이 보면서 몇 가지 표시를 해보자. 그리고 이 단어는 뭐 당연히 암기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암기보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세포의 구조에서 뭐 라이솜이 뭐하니, 라이보솜이 뭐하니, 소포체가 무엇을 하니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그냥 생 암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방금 이렇게 말한 이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꼬여서 나와도 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다음에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세포대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로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된다. 자, 금속 활자에 비유할 수 있다. 뭐 직지, 신체 요절 이런 거. 자, 그리고 DNA는 금속 활자고 RNA는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뿐이다. 너 책 안 가져온 사람? 책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내 정신. 그러면 읽고 있어봐. 알겠지? 책 금방 복사해 볼 테니까. 근데 뭐 자퇴하는 건 본인 의지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사실 있잖아. 고등학교에서만 겪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서 해야지. 요새 좀 많이 한다 들었어 나도. 그거 수능 준비하려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혹은 뭐 공무원 준비한다고 이렇게. 근데 공무원 되면 대박이긴 해. 생각해봐. 딱 19살 지나서 공무원 붙었어. 그러면 이제 30살쯤 되면 급이 장난 아니지. 그런 것도 있는데 괜히 내가 지금 괜히 이렇게 말해갖고 엄마 나 공무원 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공무원 참 좋은 직업이야. 요새 뭐 경쟁률이 떨어지는 어떤 해도 강한 게 없다. 아 자꾸 뭔가 공무원 강사 같은데 어쨌든 그런 친구도 좀 있다 하더라고. 근데 다른 친구가 한다 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해야지 이렇게 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본인만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그럼 아까 한 거 잊어보자. 책을 보자. 금속활자에 비유할 수 있다. DNA가 금속활자고 RNA는 DNA에서 필요한 정보를 찍어낸 본이다. 그리고 DNA는 특정한 단백질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이죠. 자, DNA는 직접 합성하거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냥 정보 저장 창고일 뿐이야. 세 번째,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에 전사되고 그 유전 정보를 담은 RNA가 번역되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전사란 번역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밑줄 치자.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 지금 전사 핵 속에서 일어났네. 근데 번역은 어디서 일어났어? 세포질에서 일어났지? 그래서 번역의 거기도 밑줄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볼 수 있거든? 어디서 장소가 되었는지. 근데 번역도 핵 속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게 있는데 너무 가벼운 함정이니까 거기에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구호 여기에 있는 3년기 조합 코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거를 우리 여기를 한번 보고 아까처럼 진행을 좀 해볼게. 자 봐봐. 무엇을 볼 거냐면 얘들을 얘기한다 지금. 유전 자 A, C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아미노사 A, 아미노사 B, 아미노사 C 이렇게 왔잖아. 얘들은 여기 있는 무언가를 보고 이렇게 온 거지. 자, 근데 왜 얘들이 이걸 부를 수 있었냐면 여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코돈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코돈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코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자, 일단은 선생님이 코돈이라는 거를 지금 3년기 조합을 설명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뭔지 정도만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A를 암호화하는 게 AGU 그 다음에 아미노산 B를 암호하는 게 CCG고 얘를 암호하는 게 GUA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쟤들을 부르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사부터 번역까지 이거를 이제 암호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게. 자 먼저 이 상황에서는 DNA가 있었어. 자 근데 이 DNA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었다. 자, 두 가닥으로 있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T, C, A, 그다음에 G, C, C, A, T. 그다음에 얘는 상보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DNA가 여러 가지 암호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자, DNA 두 가닥인데 여기를 내가 A라는 가닥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는 가닥이라고 해볼게. 자, 이게 지금 DNA입니다. 여기는 요거. 자, 그럼 전사 과정부터 볼 건데 전사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떼가는 건 아니야.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색칠해 볼게. 자, 여기에 있는 걸 원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전사로 떼봤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사를 했다. 그래서 전사한 RNA를 이제 보니까 RNA 여기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A, G, U, C, C, G, G, U, A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자, 이래 되면 A 가닥을 가져간 걸까? B 가닥을 가져간 걸까? 그렇지, 바로 답이 나오지? 자, A 가닥을 가져간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다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 전사라는 걸 고칠 때는 둘 중에 한 가닥을 상보적인 염기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야. 복사하고 일단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거거든? 획산이란 거. 자, 그 다시 한 번만 여기다가 정리해볼까? 상보적이란 게 무슨 거, 어떤 얘기냐면, 자, 염기라는 거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아가씨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줘서 고마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짝짝꿍이 있어. A는 T랑 이렇게 그리고 C는 G랑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DNA일 거고 RNA가 되면 A랑 U 똑같이 C랑 자, 이렇게 되는 게 상보결합이거든?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네모로 박스 치는 거 여기 있는 애들을 지금 가져간 건데 A가 왔다는 거는 A는 T랑 짝짝꿍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사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이걸로 이렇게 상보적으로 전사를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짝꿍을 가져오는 거라고. T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T랑 상보적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A를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C랑 짝꿍인 G A랑 짝꿍인 T여야 되는데 이거는 RNA니까 U로 이렇게 A, U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가져온 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자, 이게 지금 전사를 거친 RNA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마지막 전사를 했으니까 이제 번역을 할 건데 일단 번역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용어 체크부터 좀 해야겠다. 자, 이제 용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A 가닥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A 가닥을 한번 해보자. TCA, GGC, CA 자 3개씩 묶어. 그래야만 얘가 이렇게 3개가 되고 얘가 요 3개가 되고 얘가 요 3개가 되거든. 이렇게 그래 아까 우리가 아미노산 A, AGU, CCG, GUA 이렇게 아미노산들을 암호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3개씩이란 건 정해진 거야. 이거는. 이때 이런 DNA에 있는 3개들의 이 조합들을 우리가 3년기 조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3년기 조합들을 이제 상보적으로 가져간 요 3개를 이제 코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코돈이란 거는 DNA의 3연기 조합을 상보적으로 복사한 RNA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 요 관계를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그리고 다시 한번 책을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AGU, CCG, GUA 요것들은 각각 A라는 아미노산, B라는 아미노산, 그다음에 C라는 아미노산을 암호하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번역이 되면
아미노산 A. 얘가 번역이 되면 아미노산 C. 자, 얘가 번역이 되면 아미노산 C. 이렇게 아미노산끼리 되고 이제 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펩타이드 결합이 됐다 할 수 있고 하나의 단백질이 완성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지? 방금 했던 이 내용들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 단어는 이제 뭐 한 80% 정도가 끝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책을 한번 보자. 자, 이제는 커다란 틀을 만들었으니까 데코레이팅을 해준대. 디테일한 것들을 붙이면 된다는 거야. 물 좀 자주 먹고 배가 고파서 물을 좀 시키네. 자,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보.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연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RNA, 고안의 사이토신, 타이밍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자, 먼저 3년기 조합 DNA 동그라미. 3년기 조합은 DNA 겁니다. 그리고 세개의 연기 밑줄 DNA에서 세개의 연기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세개의 연기를 얘기하고. 자, 그리고 코돈에는 RNA 동그라미 치고 DNA에서 상보적으로 전사 밑줄 치고 64종류 밑줄 치자. 자, 64종류에 대해서 여기서도 좀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코돈이 64종류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 숫자가 종류가 총 64종류가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가 있지? 21종류. 21종류? 아, 비슷한데? 20종류지, 그치? 비슷했어. 자, 아미노산은 20종류. 그럼 봐봐. 얘가 이 20종류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약간 인지부조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64개나 지정하는데 어떻게 얘는 20개밖에 없냐? 그러면 아미노산 원래는 64개인데 쓸모있는 게 20개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X라는 게 있다 해보자. 자, 근데 이 X를 지정하는 거는 뭐 AAU가 될 수도 있고 UAA가 될 수도 있고 GCC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세 개가 모두 얘를 지정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코돈들, 많은 코돈의 종류들이 한 가지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중복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4종류에다가 한마디만 좀 써봅시다. 뭐라고 적냐면 64종류의 코돈이 20종의 아미노산을 중복 지정한다. 자, 이게 중복 지정입니다. 중복해가지고 다양한 애들이 한 가지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하면 우리가 코는 왜 64종류 되는지 봤고, 그리고 애초에 64종류가 되는 이유도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수학적인 건데 지금 세 자리잖아. 근데 RNA 같은 경우에는 아가, 시, 루 4개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럼 이 자리에 4개, 이 자리에 4개, 이 자리에 4개 들어가니까 가능한 거는 4, 4, 4, 6, 14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두 자리로 정해지는 거면 4, 4, 16이니까 20종류를 다 지정을 못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는 세 자리로 되어서 64종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복 지정도 나중에 우리 몸에 유전적 질환이 생겼을 때 뭐 그 확률을 좀 낮춰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야. 그건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되었고 이제 2번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을 보자. 자,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부호 체계를 사용한다. 이거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자, 거기 밑줄 치자. 대부분의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든 아니면 여기 천장에 죽어있는 모기, 긴 모기씨는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랑 저기 모기랑 저 어떻게 죽였을 거야? 내가 티가 작은 편이 아닌데 나도 안 났거든? 이거 어떻게 대체 약간 미스터리야. 처음 올 때부터 있었어. 자, 아무튼 간에 저 모기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하고 그 똑같은 코드를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쟤들은 곤충이고 우리는 뭐 영장류지만 더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거기서 이제 쫙 분화된 거야. 분화되다가 운 없으면 목이 되는 거고 운 좋으면 물이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공통 조상이라는 거 중요하고 밑에 있는 그림은 플라스미드라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혹시 플라스미드라는 말씀 해주신 친구 있을까? 플라스미드 처음 들어봤나? 그럼 내가 말로만 해줄게. 얘는 그거야. 그림 봐봐. 대장균에 지금 파란 색깔 원에다가 빨간색이 끼워져 있잖아. 그치? 갖고 있는 친구들 미안해. 그 파란 색깔 안에 시험 내가 안 줬어? 줬지. 자, 그래서 그 파란 색깔 안에 그 빨간색이 있는데 자, 흑백에는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보여도 상관없어. 왜냐면 왜 얘기야? 대장균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봐봐. 대장균이 이렇게 되는데 대장균에 이제 여기를 잘라버리고 이제 사람의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을 시킨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대장균이 집건 줄 알고 이 사람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장균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약재로 호르몬을 생산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분명히 빨간색은 사람 건데 이 대장균이 이 사람 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화가 됐기 때문에 공통 부호를 사용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 얘기가 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이제 사실상 다 얘기가 끝났고 이제 3번 유전 정보의 전달과 형질 발현 이거 한번 읽어본 다음에 몇 가지 심화 내용들을 좀 적어볼게. 자, 전사는 뭐 우리가 다 했다. DNA 속 유전자에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DNA의 생명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뭐 DNA의 한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의해 상부적인 연기를 가진 RNA가 결합해서 RNA를 합성하는데 학교에서 RNA 중합효소라고 말씀해 주신 친구 있나? 없으면 오케이. 자, RNA 중합효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를 풀어버려. 생각해봐 얘들아. DNA는 이중가성 가닥이 그냥 얹혀져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RNA가 떼갈 때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RNA 중합효소라는 게 있거든? RNA 중합효소. 그렇게 막 중요한 얘기 아니야. 얘가 뭐 시험 풀 때 점수를 좌우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데 얘가 이 가닥들을 풀어버리고 RNA가 달라붙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그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에 RNA가 와서 이런 식으로 복사하게 해주는데 그거는 여기에 RNA 중합효소가 있기 때문에 얘가 풀어준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지?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자, 이어서 번역은 솔직히 우리가 크게 말할 게 없다. 그냥 그 정보 가지고 아미노산을 불러내고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하면 이제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적다 버리면 다양한 입체 구조가 되지. 그럼 이제 단백질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그냥 그 내용일 뿐이야.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형질, 특성이 발현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 끝났는데 아직 넘기지 말고. 간혹 가다가 몇몇 학교에서 이런 거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 자, 우리 학교가 했으면 좋고 안 했으면 좋지만 게시 코돈이랑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 코돈은 게시하는 거, 시작하는 거. 번역을 시작하는 걸 게시 코돈. 종결 코돈은 번역을 뽐내는 걸 이제 종결 코돈이라고 하거든. 자, 게시 코돈. 게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결. 근데 이거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문제에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어. 내가 RNA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얘기해 줄게.
자, 지금 총 몇 개냐면 3, 6, 9, 12, 15, 18. 총 18개야. 18개니까 최대 몇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어? 18개면 6개까지 만들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얘는 6개를 만들지 않아. 만드는 거는 뭐 몇 개라고 할 수 있냐면 1개까지도 만들, 1개밖에 안 만들 수도 있어. 자, 그 이유를 알려줄게. 이 게시 코드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게시 코드는. 그리고 종료 코드는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종결 코드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 봐봐. AUG 있지. 그다음에 UG에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내는 거니까 얘가 이제 번역하는 거는 이 친구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 얘가 있으면 이제 좀 되는 거니까 이 앞뒤에 있는 애들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외우기 힘들잖아. 외우기 힘드니까 내가 외우는 팁을 하나 줄게. 이건 팁. 원시인 알지? 원시인이 뭐라고 해? 우아하잖아. 근데 원시인이 돌을 맞았어. 그래서 화났어. 우아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돌을 맞아서 그래서 몸통이 이제 뚝배기 깨러 간 거야. 우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조금 썰렁하지만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게시 코드과 종료 코드 혹시 학교에서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자, 됐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이네. 유전자 이상 그리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추락. 자, 여기까지 하면 생명 시스템의 정보는 끝납니다. 자, 이거는 근데 공통적인 내용만 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 되거든. 자, 여기 한번 보자. 내가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RNA가 이렇게 있어. 자, RNA가 이렇게 있고 뭐 우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볼게. A, U, A, C, G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아미노산을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하는 거야. 이때 단백질이 이걸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리고 이 단백질 A의 역할을 한번 부여를 해볼게. 만약에 이 단백질 A가 무슨 역할을 할까? 뭐 할래? 하품하는 단백질? 여보, 그냥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이 하품하는 단백질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만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얘가 아미노산 A, 아미노산 B, 아미노산 C 이렇게 돼서 얘가 A를 안 모아, 얘는 B를 안 모아, 얘는 C를 안 모아. 이거 아미노 액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바뀌었어. 변성된 다음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A, U, A, C로 된 거야. 그러면 단백질 A가 잘 만들어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라는 아미노산, 얘는 B라는 아미노산인데 얘는 C라는 아미노산이 안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잖아.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A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품을 못하게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G가 C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인데도 아미노산이 하나 삐꾸가 생기니까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거기에 있는 유전자 질환이야. 그 낙형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톤요증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아미노산에 삐꾸가 나서 효소나 단백질들이 정확하게 생산이 안 되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적혈구 빈혈증부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는데 자, 발생 원리 말 그대로 유전자 이상.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제 정확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원반형이 아닌 남모양 적혈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달라붙는 특징이 있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바뀌고, 자 얘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진다. 이름부터 빈혈이니까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장기를 썩게 할 수가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여러분 팔다리에 피 안 통하면 쭈물면 되잖아. 근데 내장 쪽에 연결된 혈관에 얘가 이제 쌓이는 거야. 쌓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가 하나 걸렸어. 근데 걸리니까 여기 피가 안 통하게 돼. 이렇게 되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장기가 썩어 문드러지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배를 째고 보니까 장기가 썩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겠지. 그런 내용이야. 너무 좀 그랬나? 살 수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 죽어야겠지. 자,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어서 페닐케톤요증. 자, 여러분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페닐케톤요증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쟤는 그거야.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있어. 페닐알라닌.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라면 이거를 분해시켜주는 그런 애들이 있어. 자, 거기 보면 거기 노출치자.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 얘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단백질이 망가지니까, 단백질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니까 효소는 단백질이고, 그러면 그 효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똑바로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분해가 안 되면서 몸에 이제 축적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몸에 축적되면 우리 머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보가 돼. 지적 장애가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효소가, 분해하는 효소가 안 만들어져도 문제가 생기고, 혹은 뭔가 기능을 해주는 애가 안 만들어져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딱 한 자리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도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어.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은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거 물음표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이게 항상 이렇게 한 개 바뀐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중복 지정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사실은 CCG도 아미노산 C를 만들 수도 있고, CCC도 아미노산 C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자리가 바꿔도 운이 좋게 바뀐 게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얘도 어쨌든 간에 물음표가 아니라 얘를 만들게 돼. 그러면 단백질 A가 똑바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거든. 시험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내시면 거기 코동표가 있어. 근데 코동표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아미노산 C를 지정하는 게 뭐 이렇게 CCG, CCC 이렇게 중복 지정하게 나온 거야. 그럼 문제 풀 때 이게 G에서 C로 바뀌었다 해서 아미노산 C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자,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명 시스템의 마지막 정보 흐름이었고,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러면 질문을 좀 받을까 하는데 이 내용들 중에 혹시 모르는 거 있는 사람?